훌륭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무척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전증 약물 치료의 최신 지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뇌전증의 치료는 우선 약물 치료가 있고요. 약물 치료로 안 될 때, 그 발작이 잘 조절이 안 될 때 시행하는 그 이외의 치료가 있습니다. 결국은 약물 치료와 함께 병용 치료를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수술적 치료, 이제 홍승범 교수님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전기 자극술, 대표적인 게 미주신경 자극술이죠. 그 다음에 케톤 식이요법, 또 은병린 교수님께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병용으로 하는데요. 이건 좀 슬라이드가 좀 복잡하지만 그냥 뇌전증 치료의 하나의 경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환자가 발작을 하면은 우선 의사가 진단, 병력 충치나 MRI, 뇌파 검사를 해서 이 환자가 뇌전증이 맞느냐 틀리냐, 발작의 유형이 부분이냐 아니면 전신성 발작이냐, 또 어떠한 뇌전증 증후군이냐, 그런 걸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약물 하나를 골라서 단독요법으로 했을 때 전체 환자의 약 50%에서 발작의 관해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실패를 할 경우에는 두 번째 약제를 선택을 해서 단독요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첫 번째 약물과 같이 병용 투여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발작의 관해가 약 10에서 20%, 그렇게 되면은 전체 환자의 약 65%에서 70% 정도는 두 개의 약물에 의해서 발작이 조절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난치성 뇌전증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때 진단의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비디오 뇌파 검사나 또는 아주 발전된 뇌신경 영상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만일 진짜 난치성 뇌전증인데 수술로서 정말 치료가 잘 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하고요. 이럴 때 발작의 관해율은 보통 60%에서 80%. 이게 수술적 치료가 조금 곤란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약물 치료를 한 6개 내지 7개 정도의 약물 치료를 하고, 이때 발작 관해율은 약 20에서 40%. 만일에 계속 발작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다시 고려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완화적 치료, 좀 미주신경 자극술이라든가 케톤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뇌전증의 치료 경로입니다. 약물 치료의 형태는요, 크게 단독요법과 복합약물요법이 있는데, 단독요법은 한 가지 약물을 용량을 충분히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다, 그런 개념이고요. 복합약물요법은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저용량으로 투여할 때 효과와 부작용이 더 우수하다 하는 것이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당연히 환자에 따라서, 어떤 환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1980년까지만 해도 한 환자가 보통 3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었던 게 보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중반부터 혈중 농도 측정이 보편화되면서 영국의 그 퀸스케어에 있는 닥터 레놀즈라는 사람이 우리 환자 중에서 페니토인 약물요법을 그런 환자 중에서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한테서 약물 농도 측정을 했더니 이게 치료성 농도에 미달하더라. 그럼 이런 환자들한테서는 약물의 용량을 증가시키면은 그만큼 효과적으로 발작이 조절될 수 있겠죠. 또 그 다음에 같은 그룹에서 그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을 단독요법으로 바꿨더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한 3분의 2, 그러니까 한 72%에서는 단독 약물요법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발작이 나빠지거나 그래서 바꿀 수가 없었고, 근데 바꿨더니 그 중에서 과반수 이상에서 효과와 부작용이 좋아지더라, 이런 걸 보고했고, 또 독일에서는 닥터 슈미트가 한 그룹에서는
단독요법을 하고 있는 환자들을 두 번째 약제를 더해서 병형투여 복합요법으로 바꾸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두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를 단독요법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똑같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단독요법과 복합요법의 효과가 같다면은 그럼 단독약물요법의 장점은 뭐냐? 우선 만성 부작용의 감소, 약물의 상호작용이 없어서 약물의 독성이나 발작의 악화를 피할 수 있고, 약물 복용이 간편하니까 각각의 약제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약물 복용의 수능도가 호전된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장점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을 해서 1980년대부터는 이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는 복합약물요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주요한 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처음에 한 가지 약물로 모노테라피, 단독요법에서 실패하면 두 번째 약물의 단독요법, 실패하면 세 번째 약물의 단독요법,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리얼하게 단독요법을 하는 게 대세가 됐고, 아직도 우리는 이제 그러한 그 개념이 있는 그 사회에 살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그래프는 약제가 소개된 그 순서를 얘기합니다. 1857년에 현대식 개념의 항뇌전증 약제가 브로마이드거든요. 그게 되고 1912년에 페노바비탈, 1937년에 페니토인, 그 후로 이렇게 많은 약제가 소개가 됐고,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카바메제핀,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죠. 카바메제핀과 벨프로이드, 이 두 개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동안 이 신약 개발이 없다가 1989년에 일본에서는 조니사마이드,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미가바트리라는 약이 소개가 되면서 현재까지 매년 한 가지 이상의 새로운 약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과거에는 몇 개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약제를 갖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치료에 굉장히 많은 그 혼동이나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과거에는 쉽게 약을 결정했는데 이제는 약이 너무 많아서 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약제들은 일종의 과거의 약제들은 약물 작용 기전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페니토인과 카바메제핀이라는 약은 이게 나트리움 통로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동일해요. 근데 지금 이 새롭게 나온 약들은 모든 개념의 모든 그 기전이 다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기전을 갖고 있는 약제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도표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페니토인과 카바메제핀이라는 약은 여기에만 작용해요. 이것이 이제 소위 해서 신경과 신경의 연결고리인 시납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최신 약들은, 신약들은 이렇게 다양한 기전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광범위하고 새로운 개념의 사용 방법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약물 역학적 특징을 보면 기존의 약제는 모두 간에서 대사가 됐어요. 이 간에서 대사가 되는 약들은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효소들을 유도하거나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과 약을 이렇게 섞었을 때, 병형 투여할 때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약제는 이제 그러한 그 성격이 아주 제한적이거나 없기 때문에 병형 투여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페니토인, 카바메제핀, 페노바비탈은 다 간 대사 효소를 굉장히 유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약제들을 대사를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요. 반면에 벨프로이트는 다른 대사 효소들을 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사를 억제하니까 약의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에 비해서 새로운 약제들의 대부분은 아주 제한적이거나 그러한 상호작용이 굉장히
적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상당히 다양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고 우수한 약물학적 특성과 그다음에 제한된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새로운 약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러한 신약들의 개발이 우리가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우리가 요약을 하면 제일 처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근거 중심 의학의 시행이죠. 두 번째는 약물 치료의 파라다임이 과거에는 질병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환자 중심의 약물요법으로 변화하게 된 거고, 세 번째로는 복합약물요법이 다시 리바이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기존의 약제들은 특별한 임상시험 없이 직접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단독요법으로도 사용되고 복합요법으로도 사용됐어요. 그러다가 몇 년 동안 한 10년, 20년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 약제들은 이게 상호작용이 많아갖고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이 단독요법이 훨씬 더 아이디얼하다, 그런 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단독 약물들끼리 서로 비교 임상을 해갖고 카바메제핀, 페니토인, 발프레이트가 가장 중요한 약물로 선정이 돼갖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 반면에 살아온 약은 처음부터 아주 엄격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용 허가를 받은 약이거든요. 그 임상 허가는 뭐냐면 한 가지 내지 세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한테서 한 그룹에서는 위약, 플라세보를 추가하고 한 그룹에서는 시험 약제, 살아온 약제를 추가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약제들은 모두 처음부터 추가 병용 복합약물요법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이 약이 괜찮다 그러면 그때는 단독 약물요법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개의 약들이 이제 1차 약으로 프로모션이 된 거죠. 그래서 태생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럼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 근거 중심 의학은 뭐냐? 우리가 현존하는 객관적 정보를 이용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의 가장 높은 서열에 위치하고 있는 게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고 해갖고 RCT인데요. 이거는 이중 맹검 비교 임상 연구예요. 아까 내가 위약하고 실험약을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서로 모르게 이중 맹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효과를 비교하는 게 가장 믿음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약제들은 그 카바메제핀이나 페니토인 같은 그 기존의 약제들과 신약을 단독 약물로서 비교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비던스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에비던스를 정리를 해보면은 효과는 신약과 기존 약제 간에 큰 차이가 없어요. 아직까지 카바메제핀보다 효과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약제는 아직 없습니다. 반면에 내약성, 그 약제의 안전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신약이 기존 약제와 비슷하거나 또는 더 우수한 경우가 많고, 소아에서는 트리렙탈이 페니토인보다 우수하다고 그러고, 노인에서는 라모트리진과 레베트라스탐이 동등하면서 카바메제핀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이런 근거에 따라서 이제 각 기관이나 각 나라에서는 임상 진료 지침 이런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발작의 경우에서는 1차 약제로 이 네 가지 카바메제핀, 발프레이트, 라모트리진, 트리렙탈 이것이 된다. 또 부가 약제로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서 우리 의사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환자 볼 때 이런 걸 좀 참조해서 좀 훌륭한 치료를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지침이죠, 일종의 가이드라인. 근데 이제 이러한 임상 진료 지침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이게 대부분 허가 임상에서 나온 근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보는 환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게 많습니다. 임상 연구에 참여하려면 굉장히 기준이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이 약을 쓰는 그 방법이 굉장히
아주 리지드, 경직이 되어 있어서 실제와는 좀 다르고, 또 이것이 실제로 그 약제가 효과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 약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들의 몫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문 의사들의 의견을 이렇게 소위 해서 서베이하죠. 서베이해서 정리한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시행된 게 2005년에 한 번 됐었고 2016년에 됐어요. 2005년에 1차 약제를 보면은 여기는 밸프로이드, 또 아래는 이 부분 발작에서는 카바메즈핀과 트리렙탈, 다 기존의 약제들인데 2016년에 한 거 보니까 어때요? 레베트라스탐, 라모트리진, 여기서도 레베트라스탐, 라모트리진, 전문가의 의견은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임상 진료 지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와 지침과는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 사이언스가 너무 빠른 템포로 발전하니까 정말 그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우수한 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자 중심 의료에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정말 간단했어요. 부분 발작에서는 페니토인과 카바마제핀, 전신 발작에서는 밸프로이드, 소발작에서는 에소삭스마이드, 이거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다가 이 에비던스라는 걸 다 알아야 되고, 또 임상 경험, 전문가들의 임상 경험도 알아야 되고, 또 환자의 요인들을 다 알아야 돼요. 어떠한 환자냐, 내가 보고 있는 환자가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연령, 성별, 체중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동반 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느냐, 또 정신 사회적 요인들까지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동반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그 뇌전증 환자의 약 50%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동반 질환을 갖고 있는데, 이 동반 질환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고 조기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고, 또 이 뇌전증 약제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왼쪽은 뇌전증이고 오른쪽은 편두통 환자예요. 뇌전증과 편두통은 상당히 비슷한 만성 신경계 질환인데, 이 동반 질환의 이 종류를 이렇게 봤을 때 편두통 환자보다도 약 2배 이상 높습니다. 동반 질환이. 더욱이 정신적 동반 질환은 편두통 환자에 비해서 2배에서 5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뇌전증 환자들은 이 동반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이 동반 질환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약, 또 우리가 피해야 될 약, 예를 들어서 비만이 있다. 그러면 토피라메이트나 조니사마이드 같은 건 체중을 줄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죠. 반면에 가바펜틴, 그 다음에 프리가발린, 밸프레이트 같은 거는 체중을 늘리니까 피해야 되겠죠. 뭐 이러한, 또 우울증 환자에서는 라모트리진이나 카바메제핀, 밸프레이트 같은 게 효과가 있죠. 반면에 레베트라스탐이나 피노바비탈, 토피라메이트는 오히려 더 나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폴리테라피, 즉 복합약물요법의 그 리바이벌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신약들은 복합약물요법에 적합한 임상시험에 의해서 입증된 약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복합약물요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적 복합약물 투여의 조건은 뭐냐? 우선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없어야 되겠죠. 기존의 약제들은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승적인 약물 동학적 상호작용이에요. 즉 1+1이 2라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가산이 되는 거죠. 상승작용을 가지려면 1+1이 3이나 4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효과가 3이나 4가 되든지 아니면 부작용이 1이나 1.5로 줄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동일한 부작용을 가진 약제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죠. 부작용이 동일한 약제를 섞으면은 부작용이 더 많아지겠죠. 이제 그러한 걸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동물 실험에서 이 약제들이 서로
그 상승 작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를 테스트하는 게 아이소볼로그래픽 애널리시스라고 해갖고 이런 실험 방법을 통해서 다 했는데, 이 S라고 하는 게 시너지스틱 인터랙션, 즉 상승 작용이에요. 상승 작용을 가진 조합을 보니까 서로 약물의 작용 기전이 서로 다른 약을 섞었을 때 그때 상승 작용이 있더라 하는 거죠. 같은 그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 약제, 예를 들어서 카바메제핀과 라모트리진을 복합할 때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고 부작용만 많아진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굉장히 유명한 임상 연구인데,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먼저 멜프로이트 단독요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관찰하고 여기에 반응하는 환자들은 그대로 놔두고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은 라모트리진 단독요법으로 바꿨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라모트리진과 멜프로이트를 같이 복합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즉 멜프로이트 단독요법에 반응한 애들은 15%, 라모트리진 단독에 반응한 사람은 24%, 두 개에 반응한 사람은 62%,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요. 또 그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는 경우, 그것도 지금 보면은 그 3분의 1에서 발작이 완전히 조절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우리 임상가들의 그 이슈는 어떠한 약을 섞었을 때 상승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죠? 네. 자, 그럼 우리가 난치성 뇌전증은 왜 생기느냐? 우리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원인도 다르고 유전적 소인도 다르고 또 동반 질환도 다르고 뭐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다른 요인들을 한 가지 약제로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론적으로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기전을 가진 두세 가지의 약제를 동시에 같이 복합 투여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이태리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요, 3가지 이상의 약제에 실패한 640명을 쭉 추적 관찰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수술로 해결이 된 사람이 197명, 수술을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계속한 사람이 443명인데 여기 443명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한 사람 중에 36.8%가 발작 관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3가지 약물에 실패했는데도 그 중에 약 40% 가까이가 지속적인 약물 치료에 의해서 발작 관해가 가능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는 꾸준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자꾸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잖아요. 가장 최근에 우리한테 소개된 게 페람파넬이에요. 근데 페람파넬 이후에 2가지 약제가 더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나가 에슬리카바제핀이라는 약이고 다른 하나는 카나비디올, 즉 메디컬 마리화나라는 약이죠. 그 대마초 약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대마초는 드라베츠 증후군과 레녹스캐스터 증후군, 또 결절성 경화증 환자에서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 사용 허가를 획득한 게 브리바라세탐, 세노바메이드, 에버롤리무스, 펜플루라민이라는 약이 사용 허가가 돼서 이러한 약들이 향후 우리나라에 소개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카나비디올, 즉 그 메디컬 마리화나라는 거, 그 드라베츠 증후군과 레녹스캐스터 증후군에서 한 그룹은 위약을 섞고 한 그룹은 이 카나비디올이라는 마리화나를 섞었는데 보면은 그 발작 감소율의 차이가 약 한 20% 돼요. 그리고 발작 관해율은 카나비디올에서 5%, 위약군에서는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50% 이상 발작이 감소된 게 37%, 그 다음에 21%, 이 정도 차이가, 약간의 차이,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카나비디올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하지는 않았죠. 근데 여기 세너바메이트라는 약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이 안 되고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 약이 굉장히 좋은 저거는 미국에서 시행한 그 임상 연구를 보면 굉장히 우수한 거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약군에서는 발작 빈도가 24% 정도 감소했는데 이 고용량군에서는 55%, 차이가 30%가 넘어요. 이런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더욱이도 중요한 거는 발작 관해율이 21%예요. 근데 위약군에서는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발작이 완전히 소실되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이제 그 효과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돼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빨리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엑세그란이라는 약은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고 10년 후에 미국에서 개발이 허용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서 먼저 허용이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 내년이나 됐으면 좋겠는데요. 뭐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약이 펜플루라민이라는 약이에요. 이 약은 드라베 증후군에서 아주 효과가 탁월해요. 메디칼 마리화나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발작 빈도의 감소가 그 위약에서는 19%밖에 안 되는데 이건 75%예요. 아까 그 메디칼 마리화나는 차이가 30%였는데 이건 50%나 돼요. 그리고 시저 프리가 8%밖에 안 되지만 8%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 14주 동안 발작이 딱 한 번만 있었던 경우가 이 펜플라민 이 약에서 18%나 돼요. 이 굉장히 일주일에 4번 이상, 한 달에 4번 이상 하는 환자들이거든요, 발작이. 근데 14주 동안 딱 한 번 있었다. 그게 18%다. 굉장히 엄청난 그 효과란 말이죠. 그리고 이 펜플루라민 약은 사실 1970년에 이 비만 치료제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에 아주 이런 그 고용량을 복용하는 비만 환자가 이 심장 판막장이 보고가 되고 또 폐인성 고혈압이 보고가 되면서 마켓에서 퇴출됐다가 요번에 이 뇌전증 여기서 이 치료를 이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지금 허가를 받은 그런 약입니다. 앞으로 이런 약들이 빨리 우리한테 들어와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뇌전증은 발작의 재발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질병군이라 각각의 환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맞춤형 치료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개발된 뇌전증 약제들은 발작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졌으만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약제들을 개발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의 약물 치료에 의해서 상당수의 환자들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약물 치료를 꾸준하게 실망하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꾸준하게 시도해야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